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내일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과연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어제 그 구구절 때 또 한 번 군사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의외로 또 조용히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게 숨고르기라기보다는 북한을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상에서 평가하기를 가장 사술이 능수능란한 그 정권이다. 예. 사술이. 예. 사술이. 예. 예. 그래서 그 트릭을 잘 쓰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기념일을 맞춰가지고 대개 종전에는 그런 걸 했는데 가만히 있느냐? 지금 그 분위기를 본다 그런 건데 분위기를 보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 내일 방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유엔 초강력 미국이 그 초강경 공세적 군사 옵션까지 포함해서 지금 석유 이제 이게 차단도 그렇고요. 예. 그런 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 시점에 만약에 한 번 더 도발을 하면은 그 계산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분위기 보는 거지 무슨 도발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제 조용히 넘어갔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이 이제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달 10일에 노동당 창건일도 있고 언제나 또 예측 불가능한 게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여전히 도발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일 날 유엔 안보리 표결이기 때문에 만약 네. 북한이 그 대규모의 도발을 구구절에 했으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될 수 있는 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핵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다음에 정말 그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의 이제 협상에 나선다. 예. 이런 그 전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발은 어떤 형식이 될 것인가. 첫째는 이제 국지 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한국 정부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트럼프 행정부 간의 이제 간극을 만드는 그런 국지 도발을 한번 북한이 시도해 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ICBM 대륙간 탄도간 미사일의 이제 실거리 그리고 정상 각도로 시험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 14호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액체 연료가 아니라 화성 12호에 사용된 고체 연료로 바꾸는 그런 단계의 실험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달 김다현 앵커 말대로 다음 달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도발의 어떤 형태의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참 소미가 관심사고 그런데 그게 참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상대적인 역학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선언을 하고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예를 들면 평양을 선제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항상 선제적인 선언을 하락하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는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저게 함부로 도발을 못 해요. 하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말리고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늘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실제로는 러시아 중국이 협조 안 하고 하면은 도발을 자기들 시기 골라가지고 적합할 때 언제든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그 6차 핵실험 축하연회 그 김혜영 기자의 리포트로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그 축하연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제 리설주 부인 손잡은 게 아니고 이제 한 남성 손잡고 이게 리홍석 핵무기 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봤더니 6차 핵실험 북한 기술자가 어떤 핵탄두 조립한 영상도 좀 노출시켰고 해당 영상 보면은 핵실험장이었던 그 풍계리의 만탑산이 흔들리는 모습도 저기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런 것들 봤을 때 ICBM을 그러니까 수도탄 장착이 가능한 어떤 그 ICBM을 가졌다면서 최후의 승리는 지금 확정적이다는 말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영상 공개와 김정은 발언의 의도를 저희가
뭐 분석하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에서 저는 과학자들, 특히 무기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네. 평양에서 특수 지역이 있어요. 또 그대네들이 사는 일종의 그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는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슬주까지 손까지 잡아가면서 저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을 갖다 최대 우대하는 거예요. 마치 자유진영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그만큼 격려하고 뭐 이래 해주는 것처럼 그만큼 저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제 그런 하나의 심리적인 그 목표를 갖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국가에 이렇게 기여를 하면 이렇게 대우해준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막 그런 그 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핵 보유를 좀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 대외적으로도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런 영상들이. 예, 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불길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11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표결을. 예. 그리고 지금 상태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이렇게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보다는 안보리 제재가 부결되면은 그대로 가겠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군사 작전도 고려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사 작전을 하려면 자유권 발동이 정당화돼야 됩니다. 예. 미국이 왜 군사 작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엔 헌장 41조로 보면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경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했는데 예. 만약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소탄 장착이 실존화된 대륙간 탄도탄을 가졌다 그러고 저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지역 안보 위협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를 추구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거부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유엔 42조에 나와 있는 한국 정권 때 이제 유엔 그 군이 참전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엔 42조의 발동입니다. 90년대 걸프전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권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아하. 이런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을 하려면 국제법상으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박성, 위협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두 번째는 대칭성, 세 번째가 모든 다른 수단을 다 시도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시도한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공견하게 우리는 이미 수소탄 장착이 된 실존하는 ICBM을 가졌고 미국의 본토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임박성, 그렇군요. 대칭성, 그다음에 그 마지막 조건에 맞아 수단. 떨어지는 거네요. 예, 이렇게 예.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옵션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제적 제재가 좀 원유 공급 중단이라던가 그런 게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계속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내일 있을 미국의 강력 요청으로 진행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표결에서도 과연 이 내용이 통과될 것이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도 그럼에도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세계의 삼합이 다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11일에 만약에 안보리안이 부결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을 다 강구해봤으나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았다. 군사적 옵션이 군사 행동의 첫 번째 선택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화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은 군사 행동의 첫 번째 선택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다 사라진다면 군사 행동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평화적 해결을 계속 주장해왔던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봉 의원님 말대로 뭐 부결 시에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은 그 표결에서 반대를 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낼까 참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분석하세요? 크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은 초강경 공세적인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예. 지금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뭐 한국 내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것까지 사이버 공격, 선제 타격, 중국 원유 수출 중단,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북한 선박을 갖다가 조사를 한다든가 미사일을 이렇게 괌이나 미국 본토를 행한 것은 격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후로 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갖다가 실제로 계리하기도 어렵고 실제 이게 그대로 원전대로 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날 수많은 유엔 제재를 보면은 공산권 국가하고는 계리는 계리고 실체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실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또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결국은 큰 이 패턴은 그런데 미국이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미래에 자기 나라에게 재앙이 돼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할 때는 절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재앙의 원천을 없애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북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없앤다. 특히 트럼프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거든. 그래 트럼프 특성은 말도 많고 뭐 어떤 실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시공업체를 이렇게 하고 개발을 하고 하면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다는 거야. 그 모든 걸 갖다 다 해결하고 이런 어떤 면에서 결국은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본하고 협조하고 뭐 우리의 협조를 받든가 이런 그 옵션밖에 없다. 그렇게 갈 거예요. 실효성 있게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봉 박사님이 불길한 어떤 감이 든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큰 패턴은 이거 대북 제재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점점 가는 거는 미국이 그렇다고 재앙을 보고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예. 사이버전 같은 거, 선제 공격 같은 거, 참수 작전 같은 거.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재가 안 된다고 보니까 한국의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요구를 하지만 미국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비핵화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큰 패턴은 정말 좀 불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여러 개 짚어주셨어요. 선제 타격, 사이버 공격, 그리고 참수 작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직접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격이 있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공격들을 좀 짚어본다면 대책들을 좀 짚어본다면 북한 이외에 있는 북한을 지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좀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즉시 글로 옮겨갈 하는 확률은 적습니다. 예. 아마 중국 기업에 대한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모든 북한과의 경제, 금융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런 압박이 먼저 시도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전직 장성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서울에 2,600만 명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를 생각한다면 절대 전쟁이나 그런 어떤 무력 충돌은 일어나서 안 될 것이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선택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걸까라고 국민들은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장성 말이 맞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겠죠. 예. 저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전쟁이 그렇다면은 모든 국가가 합리적으로 움직였다면 전쟁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비판은 뭐냐면 북한을 부추긴다. 이런 우발적인 전쟁의 위험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당장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런 위험한 돌출 발언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워낙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거론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예. 실제로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옵션 가능성을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제일 있죠. 예. 제일 있는 건데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을 동원해 갖고는 이 제재는 지금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실효성이. 그러면 이제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태평양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청장 뭐 이런 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갖다가 마음껏 한반도에 지원하겠다. 그 네. 전략 자산 속에는 전술 핵무기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력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 배에 싣고 들락날락 걷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그 전술 핵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전술핵 배치라는 것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제재가 안 되면 공포 균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제일 실효적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만 하면 분위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술핵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요?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잔혹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 무기를 놓든가 그 상대방을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없애는 게 참수 작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를 갖다 못 사용하게 하는 심리전이 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핵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가 핵으로 도발을 하면 너는 없어진다 하는 심리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갖다 놔야지. 심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전술핵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저는 소장님보다 좀 비관적으로 더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를 한다 그래도 북한이 과연 위협을 느낄 것인가 생존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핵 비확산 조약 그 1968년도 NPT에 따르면은 핵 보유국은 핵을 확산하지 않고 핵 비보유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 그래도 그 사용 키는 계속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 과연 제일 그 확장 억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전쟁을 감수할 것인가? 샌프란시스코, LA가 북한 핵 미사일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그래서 과연 그 의심이 없어질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고 또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핵 개발 그리고 미국을 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완성을 서둘러야겠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할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전술핵 컨트롤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리아 패싱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어떤 고립, 압박이 계속 돼도 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떤 스스로의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 제재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일 텐데 가장 실효성 있는 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어떤 효과가 가장 실효성 있으면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실효성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쉽게 이야기하면 김정은이가 이 핵을 포기 안 하다가는 내가 죽는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제일 실효성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번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 어느 게 제일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작년에도 하고 쭉 해보니까 참수 작전이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정권의 최고 그 지도자가 바뀌면은 정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그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자, 봉 박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송 소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이 핵 그리고 ICBM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 확보의 가장 그리고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 개발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핵을 놓겠죠. 어떻게 그렇게 김정은 정권의 계산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뭐 국제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